이번 시간에는 철근 공사에 대해서 사례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철근 공사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공장 가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건물은 이 사례 현장은 층수가 좀 높았죠. 45층, 50층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뭐 현장에서 조립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장에서 최대한 조립을 해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조립만 할 수 있는 하는 형태를 띌 수도 있겠죠. 이 현장에서는 뭐를 선택했는가 하면은 어, 이 보통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방법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고층 아파트, 초고층 뭐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어, 조립할 수 있는 유휴 공간들을 말하는 거죠. 공간이 많이 있으면은 뭐 굳이 공장에서 조립해가 올 필요가 별로 없죠. 땅이 넓으면 그 뭐 자재 같은 거 야적하고 나서도 충분히 철근을 조립할 공간이 뭐 1층에 있다, 1층 바닥에 있다, 많이 남아 있다 이런 현장의 상황 같으면은 그냥 뭐 현장에서 빨리 조립해가지고 타워크레인을 들어가 올리면 되죠. 그래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철근을 정착시키면 되는데 이 현장 같으면 서울에 있죠, 그죠? 서울에 있고 뭐 강남에 있기 때문에 보나 안 보나 유휴 공간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땅들이 예를 들어서 작은 상황에서 뭐 터파기가 다 이루어져 온통 터파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뭐 온통 터파기로 했겠죠. 땅을 전부 다 파고 지하를 했겠죠. 그다음에 뭐 뚜껑을 덮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뭐 자재를 야적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공간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철근을 공장에서 가공을 하는 방법을 택했겠죠. 거의 다 가공을 해서 오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조립만 하는 형태로 갔겠죠. 그랬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공장에서 가공을 했네요. 이 현장에서는 뭐 이유는 뭐 현장에 유휴 공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도입 배경 왜 그러면 철근 공장 가공을 도입했나 한번 봅시다. 이 현장의 경우 지하 구조물 온통 터파기 및 본동과 지하 구조물 동시 시공, 그죠? 이거는 같이 공사 기간 때문에 같이 했네요, 그죠? 터파기 본동과 지하 구조물을 동시에 시공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러다 보니까 철근을 야적하거나 가공장을 확보하기에 문제점이 있었네요. 그래서 공장 내 기계 가공에 의한 정확한 부재 생산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정밀 시공을 기하기 위해서 철근 공장에서 거의 다 조립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현장에서는 뭐 단순히 간단하게 조립만 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으로는 현장에서 야적장이나 가공장에 필요한 뭐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다른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이제 철근 공정을 이루어냈겠죠. 근데 계획 생산에 의해서 자재도 많이 절감했습니다.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현장 조립이 많으면은 로스 나는 것들이 많죠. 현장에서 그냥 긴 거 보통 8m짜리죠. 가져와 가지고 그냥 뭐 필요한 만큼 자르고 막 이제 조립을 현장에서 조립을 하면 어, 자재가 로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밀하지가 않아죠. 공장에서 했는 것만큼 아주 정밀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장 가공으로 인한 정밀성을 또 향상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단점은 뭐 어떤 단점이 있었냐 하면은 이게 청소가 뭐 50층이나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딱 필요한 날짜에 딱 필요한 것만 딱 가져와야 됩니다. 공장에서 제작을 물론 다 했지만도 거의 다 했지만도 현장에서 딱 필요할 때 계속 가져와야 되겠죠. 그 날짜에 맞추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그냥 일률적으로 쫙 만들어가 그냥 현장에서 그냥 납품해버리는 게 아니고, 이는 유효 공간이나 야적 공간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에 필요한 물량만 딱딱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운반비가 많이 상승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공장 생산을 해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야적할 공간들이 엄청 많다 이러면은 공장 생산을 하는 게 현장 생산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들겠죠. 왜냐하면은 공장에서 그냥 이 현장처럼 조금씩 생산해서 정확한 날짜에 딱딱딱 현장 공정에 맞추어서 운반되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한꺼번에 쫙 그냥 배달시켜 가지고 운송시켜 가지고 그냥 야적장이 넓으니까 야적해 놓고 이제 끝냈다 이러면은 공장 생산 단가가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이 현장은 그 상황이 아니죠. 한꺼번에 공장에서 물량을 많이 해가 생산해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날짜에 정확한 그 물량만큼만 주문해 가지고 딱 그 공정에 맡겨 오기 때문에 소량으로 조금씩 생산했겠죠. 소량으로 조금씩 생산하면서 우리 현장 공정에 맞추어서 운반을 했기 때문에 운반비가 많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 시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사이클 공정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일정을 맞출 것이냐, 이 얘기겠죠. 철근 가공할 때 한 층을 4일 사이클로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이 철골만 4일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골조 쪽이 전부 한층 골조가 4일에 다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럼 골조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목수, 그 다음에 형태를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일단 목수, 그 다음에 철근, 그 다음에 전기 설비, 한꺼번에 설비 쪽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보통 5가지로 구분하죠. 뭐로 구분합니까? 목수, 그 다음에 철근,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콘크리트 타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전기 설비를 뭐 같이 묶을 수도 있고, 묶어 뿌리면 4개 되겠죠. 4일 4 대마로 나눠지겠죠. 근데 이 현장에서는 한 층당 4일의 사이클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4일간의 사이클을 유지하면서 돌아갔는지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한번 보고 할까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한층 건물이죠. 이 한층의 도면을 보고 하면은 크게 이 슬라브를 한 슬라브 A존, 그 다음에 B존, 그 다음에 C존 이렇게 나누고, 요 코아 쪽을 D존, 이렇게 4개로 존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A 작업, B 작업, C 작업, D 작업이 하루에 다 하기는 합니다. 다 하기는 하죠. 그런데 철근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첫날 A 작업, A에서 그 다음 A 끝내고 그 다음 B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C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D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4일 동안 돌아간다 이 말이겠죠. 물론 철근을 하고 나면 여기 A에서 철근 작업하고 있을 때 이 B에서는 뭐 하고 있겠습니까? 목수들이 일하고 있겠죠. B. 그럼 첫날 요 첫날에 보면 요는 철근 일하고 있고, 여기는 목수 일하고 있고, 요 C존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전기 설비가 일하고 있고, D는 콘크리트 타설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 날 되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든지, 요 철근이 여기로 오고 목수가 여기로 가고 C존으로 가고, 여기서 일하던 뭐 전기 설비는 D로 가고, 콘크리트 타설했던 D는 그 다음 날은 A로 타설하고, 계속 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쉬는 시간이 없죠, 그죠? 이 철근하는 사람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다음 층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돌아가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물론 비가 오면은
똑같이 이제 연기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계속 돌아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공정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조닝 나눠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현장에는 4일 한 사이클로 이제 나누어서 관리를 했죠. 이렇게 A, B, C, D 존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D 플러스 1일 차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되겠죠. A존 하나만 계속 봅시다. 나머지는 이 네 개, 네 대마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A존 보면은 첫째 날 요 콘크리트 탓을 했네요. 요 A존에서 콘크리트 탓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탓을 하고 그 다음날 뭐 했나 한번 볼까요? A존. 콘크리트 탓을 했죠. 기둥 콘크리트 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 있죠. 클럼 콘크리트 탓을. 그래서 기둥을 콘크리트 탓을 했다 이 말입니다. A존에서. 그 다음에 기둥 끝냈으니까 A존만 보는 겁니다. 이튿날 뭐 했나 한번 볼까요? 스카이데크 설치했다 이 말이겠죠. 기둥이 콘크리트 탓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층 이제 공사하기 위해서 스카이덱을 설치를 했는 거죠. A존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철근 깔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철근 깔았습니다. 스카이덱을 깔았으니까 3일째 철근을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 깔면서 바로 전기 설비 배관 같이 했네요. 그 다음에 4일째 되면 뭐 하겠습니까? 콘크리트 탓을 해야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슬라브 콘크리트 탓을 했죠. 요렇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A만 보면 그렇고 B, C, D가 계속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 형태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네 가지 공정으로 해서 골조를 나누었죠.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조닝을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이 일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틀 일하고 하루 놀고 뭐 어떤 날은 이틀 일하고 뭐 3일 놀고 이렇게 나면 안 되겠죠.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가야지 이 현장에 계속 일하려고 하겠죠.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어떤 날은 5일 일하고 뭐 이틀 쉬고 뭐 이렇게 하면은 현장에 일을 하려고 잘 안 하죠. 일하다가 뭐 노는 날 많으면 다른 현장에 또 가고 막 이렇게 되겠죠. 현장 인력들 구성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공기도 많이 걸리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한 층을 몇 사이클로 갈 것이냐 이걸 계획을 세워서 조닝을 나누어서 이제 계획이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닝을 구분해서 이 현장은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조 청량 시스템. 골조가 올라갈 때 이게 뭐 낮은 건물에서야 뭐 이 기울기가 약간씩 기울어졌다. 뭐 기울어졌다 하면 보통 일반 건물들만 한 5층짜리 지면은 콘크리트 탓을 하면서 압력에 의해서 조금씩 밀리죠. 그래서 나중에 외부 마감하면서 딱 잡아주죠. 보통 뭐 한 50mm 정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딱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한층하고 수직 수평을 보고 그 다음에 수직 수평을 잡아서 2층 올라가기 때문에 완전히 많이 틀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죠. 그러나 보통 뭐 심한 경우 한 50mm씩 이래 설계 도면보다가 더 이렇게 틀어집니다. 쉽게 말해 1층에 요래 누웠다 이 말이겠죠. 좀 누웠다가 그 다음 층에서 또 다시 잡고 누웠으면 그 다음 층에서 또 잡고 한 층마다 올라갈 때마다 잡아주면서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반 뭐 5층짜리 건물에서는 조금씩 이래 기울기가 기울어져도 뭐 다시 잡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초고층 건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울어지면은 이 문제가 좀 심각하죠.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풍이라든지 이런 게 고층에서는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설계된 대로 그냥 그대로 쫙 올라가도록 해야 되겠죠. 항상 기울기를 측정합니다.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졌는지 이거를 측정하게 되겠죠. 그죠? 측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기준점을 하나 잡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죠? 뭐 간파로 재는 거 있죠. 뭐 쉽게 생각하면 레이저로 딱 거리 딱 재는 거 있죠. 거리를 재고 해서 오늘 콘크리트 탓을 하고 한 층에서 어느 정도 밀리는지를 보고 그 다음 층에서 만약에 밀렸으면 딱 바로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일반 조그만 건물보다 더 정확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거겠죠. 이게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50mm 안쪽으로 밀리면은 그 다음 층에서 좀 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없이 좀 올라갈 수는 있죠. 오차가 안 나도록 정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뭐 일하다 보면은 약간씩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층에 잡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안 잡아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물론 외형적인 그는 바깥에서 뭐 외부 마감을 하면서 판넬이나 뭐 대리석 마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잡아가지고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약간 기울어진 게 이런 게 바깥에서 이렇게 잡아서 안 보일 수도 있죠. 똑바로 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쪽에 우리가 코아 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가로 세로 뭐 작은 거 뭐 1m 80에 뭐 뒤로 1m 80 이렇게 되면은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뒤에 여유 공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 200mm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건물이 자꾸 누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웠는데 안 바르고 다시 올라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자꾸 1층에서 왼쪽으로 50mm 누웠고 그 다음 층 할 때 또 한 30mm 누웠고 같은 방향으로 그 다음 층에 또 한 50mm 누웠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베이터 올라가도 안 올라가죠. 이게 올라갈 수가 없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단도 마찬가지고 잘 안 맞죠. 근데 계단 같은 거는 뭐 목수 아저씨들이 조금 조정해가지고 폭을 조금 넓히거나 디딤판을 조정해가지고 뭐 다시 잡을 수는 있는데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오차가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깨내야 되겠죠. 깨내다 보면은 이게 설계도면하고 안 맞아지죠. 그래서 항상 수직 수평을 고려해서 잘 기울기가 벽이 똑바로 올라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외부의 기준점을 잡아서 이제 간다 이런 얘기겠죠. 여기도 외부 기준점이 있죠. 그래서 거리를 보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까지 거리.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콘크리트 탓을 하면서 밀려가지고 기울기가 기울어지냐 안 기울어지냐 이거를 이제 파악하는 거죠. 한 층마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 마감 공정. 우리가 이렇게 초고층 건물에서는 보통 마감을 뭐라 합니까? 커튼홀로 다 하죠. 커튼홀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한 층에 한 장입니다. 요 대가 있죠. 층당 한 층에 하나씩 요렇게 배치를 하죠. 그래야지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커튼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자세하게 배우는데 우선 골조 부분에서는 뭐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커튼홀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마감까지 한꺼번에 끝나죠. 골조 올리고 그냥 붙이면 끝입니다. 여기다가 붙이는데 빨리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규격화 시켜서 한 층에 하나씩 딱 붙도록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따로 뭐 외부 마감을 할 필요도 없고 이 커튼홀이 붙이면 그냥 마감이죠.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겠죠. 공정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홀을 많이 사용하죠. 초고층 건물들에서는, 고층 건물들에서는. 그러면은 이 고층 건물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커튼홀이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데 조심해야 될 거,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양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양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이 운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호이스트카를 제작을 할 때 보통 한 층으로 이렇게 커튼홀이 제작되기 때문에 이 커튼홀이 호이스트카 안에 들어가도록 호이스트카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야지 호이스트카로 운반을 할 수가 있죠. 호이스트카로 만약에 운반 안 하고 타워 크레인으로 한다 이래 되면 이거 시간은 엄청 많이 걸립니다.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커튼홀 계획을 잡을 때는 이 양중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 현장과 마찬가지로 보통 초고층 건물 짓는 데는 땅 여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할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이 커튼홀이 공장에서 오자마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 계획을 잡죠. 양중 계획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적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트럭으로 커튼홀을 싣고 오자마자 바로 양중에서 올려서 바로 설치 끝나는 그런 공정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설치 계획을 같이 세워주는 겁니다. 보통 요거를 just in time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리면서 적체 시키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잡지 않으면 다른 공사에 엄청나게 지장을 많이 주죠.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just in time 개념을 공정에 도입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해야 될 것이 이 커튼홀이라고 하는 거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다 완제품이죠. 완제품이고 가급적이면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지 않고 호이스트카를 통해서 운반한 다음에 각 층별로 운반한 다음에 설치할 때는 각 층별로 되어 있는 요 작은 도르래 있죠. 도르래로 설치해서 타워 크레인의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뺏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커튼홀 계획을 이렇게 세워했네요. 이 사람들도.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고 마칠까요? 자, 한번 봅시다. 커튼홀을 좀 더 봅시다. 그래서 이제 모컵 테스트를 했겠죠. 모컵 테스트는 뭐냐면 현장에서 미리 하나를 완성을 딱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바람도 막 강풍도 불어보고 그 다음에 물도 뿌려보고 엄청난 양의 물, 그죠? 그러니까 뭐 향후 20년 동안에 강수량을 살펴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많이 한번 뿌려보는 거죠. 그 정도로 뿌려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비 더 많이 올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뿌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로 테스트도 해보고 실제로 딱 하나를 장착해놓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커튼홀을 실제 한 층에 딱 붙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컵 테스트를 현장에서 실시해보는 거죠. 강풍도 불어보고 그 다음에 뭐 흔드는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결로 테스트도 해보고 문제 없다 이래 되면은 이제 위로 다 동일한 방법으로 붙이는 거겠죠. 만약에 문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커튼홀을 제작을 하든지 문제를 없애고 아니면은 현장에 여건을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변경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컵 테스트를 한 층을 해보고 진짜로 이거는 문제 없다 요대로 하면 완벽하다 꼭 결론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본발주 대량 발주가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이제 시공이 해주면 되는 겁니다. 비주얼 모컵 테스트 실제 사진인데 한번 볼까요? 요 한 층에서 한 층까지를 한꺼번에 붙이는 겁니다. 이 커튼홀은 여기 보면은 한 층에서 한 층까지 한꺼번에 붙이죠. 한 층에 두 개 붙이면 일 많아서 못합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한 층당 하나씩 제작을 해서 한꺼번에 딱 붙여서 끝내도록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뭐 디자인 건물을 짓는다 이래 되면은 이 커튼홀이 쪼매나면 보기 싫기 때문에 보통 뭐 3개 층을 한 커튼홀로 할 수는 있죠. 그렇게는 할 수는 있는데 한 층이죠. 한 층을 잘라가지고 커튼홀을 2개 형태로 만든다. 이거는 정착을 못 시키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한 층당 하나의 사이즈로 커튼홀을 정해서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컵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네요. 붙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장 상황에 맞게 모든 가정을 해가지고 하겠죠. 강수량도 해보고 실험해보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뿌려보겠죠. 2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최대 강수량보다 더 많이 한번 뿌려봅니다. 그러고는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강풍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겠죠. 그래도 문제 없다 이러면은 이제 공장 생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대량 생산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 모컵 테스트 하기 전에 대량 생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 대량 생산 다 해놓고 나서 이 문제 발생했다 이래 되면은
돌이킬 수 없죠. 그래서 모컵 테스트 완벽하게 이거 진짜 문제 없다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공장 발주, 대량 발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실험용, 모컵 테스트 실험용으로 하나만 딱 해봐가지고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이래 대량 생산을 하는 겁니다. 생산이 끝났다고 보고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치할 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설치할 때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